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서 당정 간 통합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서 여권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계파 간 갈등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적어도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때 충돌 양상을 보였던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나란히 김 여사 문제에는 말을 아낀 채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내 중진인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여권 내부 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당정 모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를 복원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조만간 김 여사에 관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 말고도 김 여사가 봉사활동 이외의 대외활동은 자제한다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며 대국민 사과도 추가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런 기류 변화와 당내 중진들의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추가 녹취가 공개됐죠? 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측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통화 녹취는 당시 재보선 공천 발표를 8일 앞둔 2022년 5월 2일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명 씨는 당시 통화에서 오늘 여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신에게 고맙다며 김영선 전 의원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김 여사가 선물이라는 말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공천 발표 전날 강 씨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공천받을 거란 사실을 미리 알았던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씨가 공천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아직 모른다고 해야 한다며 입단속을 당부한 건데 일단 명 씨는 YTN과 통화에서 모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당시 공천은 애초에 김 전 의원이 유리한 국면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이 강 씨에게 했던 말은 격려 차원의 허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은 실체 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발을 맞추며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 씨가 과거 전략가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목적으로 김 여사 상설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골적인 공천 개입 또 여론 조작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꾸리는 동시에 주말에 김 여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를 갖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 민생 직결, 또 저출생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민생 경제 입법 과제로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민생 직결 과제로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이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등이, 또 저출생 대책 과제로는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네, 정세호입니다. 네, 국정원에 오늘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10월 23일과 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이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런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 국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해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해 북한 노동자 4천여 명이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광물을 비롯해 국제 제재를 받는 군수품에도 이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제 분야 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과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제재 차량 운용과 드론 탐지 정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의 김일성, 김정은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마지막으로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정원의 오늘 보고를 받은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의원들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5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그 군사 용어라는 게 예를 들면 위치로 또 포격, 발사 뭐 이런 용어들을 뜻합니다. 이런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달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진 않으나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의 책임이 부자했던 시간이었다며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족과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지난달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역할을 독립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사 예방과 대응,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지적하며 참사의 슬픔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특조위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밀수입했는데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가족 여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야산 둔덕을 파봤습니다. 풀뿌리 마냥 흰색 봉지가 덩어리째 줄줄이 나옵니다. 모두 마약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감춰둔 겁니다. 대담하게 배낭째 넘겨받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다정히 아이들 손을 잡고 평범한 가족여행처럼 꾸며 필리핀을 오갔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필로폰 6.6kg과 케타민 803g,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사실상 전국의 유통망을 갖추고 1g씩 포장해 팔아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건데 아파트 배전함 등 경찰이 확인한 은닉 장소만 7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2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와 아내가 주식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교육부가 수용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규모 유급과 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내년도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권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협회도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교육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북과 충남에서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앞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7일 충북 충주 신리면에 있는 젖소 농가에서 피부 결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달 충주 금가면에 이어 인근 지역인 신리면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한 겁니다. 방역 당국은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방역팀을 파견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6개 시군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젖소 11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km 방역대를 설정해 방역대 내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매주 한 차례 임상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북 문경과 충남 당진,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도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 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럼피스킨은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진 않지만 전염력이 강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접종과 함께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연 폐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소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살충 구제, 그다음에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난해에는 11월 중순까지도 확진된 사례가 나왔던 만큼 확산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남해상에서 21호 태풍 콩레이가 강하게 발달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우려돼 관심이 컸는데요. 과거 73년 동안 통계 자료를 보면 한반도에는 11월 태풍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자세한 상황 알려주시죠. 네, 최근 남해상에서 강한 태풍 콩레이가 발달해 북상하면서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11월 태풍이 기록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우선 이번 태풍이 콩레이는 우려와 달리 이 태풍의 강한 세력을 그대로 갖춘 채 한반도 부근까지는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중심 풍속 초속 37m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초속 50m, 시속 180km에 달하는 폭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강해질 전망입니다.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은 그대로 북상하지 못하고 주 후반쯤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완을 지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할 전망입니다. 또 이후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상층의 찬 공기에 가로막혀서 온대 저기압으로 또 한 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현재 비슷한 진로와 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태풍 통계 자료가 산출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지난 73년 동안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상륙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올가을 사상 첫 11월 태풍의 북상은 피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주 후반쯤 해상의 높은 파도와 비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바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대통령실, 용산의 카드. 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카드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예정인지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어디서 분명히 관련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김상훈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용산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분이 뭐 이렇게 그런 활동을 많이 해온 분은 아닌데 무슨 특정 계파에 속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다소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한데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언가 카드를 내놔야 된다라는 이제 주문인 것 같은데. 주문이면서 동시에 압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제 점잖고 근데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특별한 얘기를 지금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대외 활동 자제 뭐 이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용산이 카드를 내놓는다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카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막연하게 뭐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 봉사 활동에 국한하겠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뭐 활동 전면 중단이라든지 이 정도가 나와줘야지 그냥 제2부속실을 다시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글쎄요 세간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과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김 여사의 직접 사과일까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뭔가 카드를 내놓는다면 그게 저는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줘야 그나마 조금 그 어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뭔가 변화의 시작이 시작이죠 시작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3대 요구를 했잖아요. 활동 중단, 그리고 인적 쇄신, 그리고 관련 의혹 조사 협조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여러 가지 의혹을 풀 수 있는 그 조사 내용 이거는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됐죠. 당에서도 안 됐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인적 쇄신이라든지 근데 공개 활동, 대외 활동과 관련되는 강력한 그 카드, 다짐, 뭐 성찰, 사과 이런 정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군요. 지금 온통 김건희 여사 이 의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녹취록 이 공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과연 대통령실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또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여부도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정책위장이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어서 본인의 그냥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최근에 여야가 총선 공통 공약 관련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관련해서 김상훈 정책위장이 대통령실하고 구체적인 정책 관련 협의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대외 활동 자제 지금도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김 여사의 문제는 명태균 씨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명품백 부분이 대외 활동에서 생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비공개적인 활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국정에 관여하거나 인사 개입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세 번째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청와대 대통령실의 협조가 없으면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특별감찰관 문제도 직접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은 특별감찰관은 좀 늦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별감찰관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만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은 특별감찰관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별감찰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없고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가 검찰보다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제도다. 특검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 개파, 그러니까 뭐 친윤 친한 간의 설전도 같고요. 그리고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여당의 중진 의원들 권영세 의원, 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중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은 당이 좀 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모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부산시장. 예,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또 참석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데 중진 다선 의원들이고 우리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죠.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문제 의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찬 모임을 한 것 같고. 근데 성명문의 제목도 정치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요? 그렇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대통령께서도 결자 해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라는 말은 없지만 당도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을 좀 염려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또 당의 중진들이 모였으면은 오히려 이 정도의 분들이 오히려 대통령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도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누군가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조찬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진이 없나 봐요. 그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수요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당에서 이분들이 초선 재선 때 이제 그 당의 개혁을, 또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모임의 멤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혁성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지금 문제를 풀려면 뭔가 해결책을 강하게 제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이 정도를 해줬으면 어떨까.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김학의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 때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엇을 말할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한다기보다 되게 추상적인 국민의 눈높이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한테 요구하셨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야죠. 국민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사안의 해결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표가 그냥 어디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해결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상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또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내일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요구를 할까요? 대통령실에?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못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인 게 중진 의원들이요? 그 부분은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견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문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어떻게 예. 보면 예. 대통령실에 손을 들어주는 예. 차기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결국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모임이 아니었나 그렇게도 라는 생각이 들고 읽을 수 배석한 있겠네요. 분이 예. 김병민 부시장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네. 본인의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인데 다음 키워드 또 듣고 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세요. 장동혁 최고위원이네요. 정치력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서 여권 안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의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좋다. 근데 의총으로 가더라도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표대결로 가기 위해서 공개의총까지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준다. 꼭 특별감찰관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이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고요. 그런데 어제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 때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친한계 최고위원인데 공개 요청을 하자, 그리고 특감 추진 관련해서 표결도 하자, 그리고 국민께 다 공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역시 같은 친한계 최고위원인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친한계 정치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모든 그 대회에 발표하는 내용을 조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예. 아마 그게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이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예.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다른 볼 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상 보면 예. 이것도 뭐 과거의 문법인지 몰라도 이 문제는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하고 둘이 단판을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의원총회가 있고 또 당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의견 교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몇 시간이 돼도 이야기를 하고 네. 다만 이게 표결로 가거나 공개적으로 이게 다 그냥 모든 게 다 공개되면 네. 분명히 봉숭아학당 소리를 들을 그래요? 것이고요. 예, 예. 제일 좋은 것은 토론을 아주 그 뜨겁게 하되 예. 치열하게 하되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가는 게 이제 정치력입니다. 지도부에. 그렇군요. 그렇게 예.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그래도 우리가 뜻을 모았다라고 네. 의총장 문을 열고 나와서 그게 공개가 돼야 그렇군요.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를 하는구나 예. 이렇게 되지. 예. 이거 처음부터 뭐 찬반 표결로 가면 찬성이 되던 아니면 부결이 되던 엇비슷하게 갈리던 그거는 완전히 분당이에요. 예. 우리가 2016년, 2015년, 2017년 수없이 많은 의총을 해봤거든요. 예. 의총 정말 뜨겁습니다. 네. 안에서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요? 정말 그 육탄전을 벌일 직전까지 갔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예, 예. 근데 그게 의총이죠. 예. 그렇게 하고 결과는 다만 부드럽게 내용은 강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그게 정치력이라고 보고 제 욕심 같아서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지금 민생 문제하고 국제 문제, 남북 문제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정책 의총도 반드시 해라. 예. 그래야 이게 여당이고 예. 어떤 뭐라 그럴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렇군요. 명태균 얘기만 하지 말고 말이죠. 예.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사실 여야 합의로 풀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같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특별감찰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부정적인데 당내에 불화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맞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전혀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효과는 있어요. 국민들의 오해를 하고 있죠. 특검 없이 특별감찰관이 대체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최소한 보수층 지지자들은 그래, 특검은 어렵지만 특별감찰관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과정에서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면 결국 민주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죠.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특별감찰관을 하지 못해서 대통령실 견제를 국회가 못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저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미리 서로 약속대련을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로 왜 싸우지? 본인들이 둘이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그거대로 민주당이 따라갈 것도 아닌데 저는 이 2014년, 15년 당시에 이 특별감찰관 임명할 때 여야가 위원회까지 새로 만들었거든요. 임시위원회. 왜냐하면 국회법상 국회는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조금 미비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싸우시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이걸로 절대 특검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두 분들께서는 좀 무의미한 싸움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었던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추진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문재인 없이도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특검이 그런 역할을 수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또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선례를 생각하면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내부의 문제를 다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김방규 의원께서는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때 맞춰서 임명됐었더라면 어땠다고 보세요?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고 민정수석하고 불화 때문에 민정수석을 감찰하려다가 사실상 쫓겨났거든요. 현실적으로 강제 수사력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를 하는지 어떻게 일일이 특별감찰관이 다 알겠습니까? 조직도 되게 제한적이라서 저는 대통령실 내부보다는 원래 취지는 친인척들,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통령을 이제 힘에 등에 업고 뭔가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것들을 원래 막으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서 김건희 여사를 감찰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의 모습이네요. 독재 대 끝장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여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 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네, 김만규 의원님이 보니까 한 방송에서 특검 대신 특감은 한동훈 개인의 승리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으로서는 완전히 자멸하는 길이다.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당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 대중의 관심을 받죠. 그런데 그 야당 역할로 인해서 결국 지도부나 당 자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거라 결국 한동훈 대표는 당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당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 갖고 원내 의총에서 표결을 한다? 설레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당내 갈등만 초래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50명은 결국 내가 어느 편인지를 강요받는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강요받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당이 쪼개지는 상황을 대표가 만든다면 제가 봤을 때 뭐 이건 자멸의 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더 강하게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부가요.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허용을 했다. 교육부가.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관련해서 교육부도 허용을 했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운영 대학교 총장과 오늘 교육부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지금 의대생들이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을 건의한 상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번 국감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한테 의대생은 휴학할 자유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다른 대학과 달리 의대는 뭐 공익적인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휴학하고 싶다고 휴학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의대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벌써 10월 달입니다. 학기가 다 끝나서 수업을 전혀 안 듣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휴학을 안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유급이거든요. 낙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면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독재냐 끝장이냐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설특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할 때에는 그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위헌 이런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게 이번에 그 야당이 밀어붙인 게 국회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 규칙을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무슨 집에 가훈을 정하는데 그냥 아버지 맘대로 엄마 맘대로 뭐 큰아들 맘대로 막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이런 어떤 특검을 할 때 여당은 제외시킨다는 게 딱 들었을 때는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여당이니까 대통령실 수사를 하는데 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법제화되면 상설 특검이 상시적으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설 특검을 굉장히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상설 특검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속 시원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야당만이 추천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제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명태균 관련 이런 많은 의혹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 규칙을 다수당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학의 의원님이 이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 국회 규칙이긴 합니다만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나요? 이게 일반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특검법을 저희가 통과시켜도 계속 거부권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규칙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반 특검, 상설 특검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고요. 국회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지만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규정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 요청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이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연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 여사 특검법이 지금 3번째 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의하면 할수록 의혹도 많아지고 규명할 것도 많아지고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의혹이 많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뭐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SNS 메시지가 몇 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20개가 아니고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쯤에서 여야 합의해서 몇 개로 줄이는 게 오히려 여당에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을 뿐이지 여야 협의해서 그중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부분으로 줄이는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희에만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그냥 여당에서 적절한 안을 내시면 그걸 기준으로 논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발의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야당의 기본 전략은 그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무조건 가가지고 그 특검을 징검다리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죠. 사실은 이미 그 움직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장외투쟁 일정도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지금 이제 뭐 거의 매주 뭐 적어도 격주로 아마 이제 그 장외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외 집회를 이제 정당 또 국회의원이 장외 집회로 아예 나갈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시민단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하나의 이제 구실이고 물론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뭐 조사 수사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지금 계속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 공개를 하던데 저런 거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규명하기가. 왜냐하면 이거는 청탁이나 뭐가 의뢰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공관이라고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고위에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역대 모든 공천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금품이 오가거나 금전이 오고 가면은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불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천 개입을 과연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엄청나게 정쟁으로는 가겠죠. 근데 그걸 다 밝히려면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 내역 다 공개가 돼야 되고 압수수색해야 되고 사저 압수수색해야 되고 용산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렇군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국정 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학의 의원님,
여당에서는 김민 여사 특검을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네. 결국은 그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근데 저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결국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의원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진한다고 해서 이제 특검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비위 사실이 나와도 그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 수준의 중대한 문제여야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무슨 대통령 탄핵 사유나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바로 비화가 되진 않는데 그런 거죠. 이제 정치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그 포토라인에 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녹취가 공개되고 뭐 이런 거. 이게 꼭 불법은 아니어도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는 그런 탄핵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를 야당은 모름지기 준비를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11월 되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그 재판 1심 선고가 2개나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덮기 위한 그런 전략도 분명히 저는 있다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분호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아, 다음 생애가 있다면 엄마 아빠의 딸로 다시 태어나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다 지연아.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왜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거기서 목숨을 잃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 정부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재난을 재난으로 봐라. 그러니까 재난을 그 재난 그 자체로 직면해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오늘도 가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묻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에게 해주던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아들, 딸 또래의 해맑은 표정을 마주하니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손녀들한테 이렇게 엄마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내 아들이 먹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뿌듯하고 좋고 그래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 주시고 기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오늘만 해도 이런 아들, 딸과 함께였는데 그 사이 엄마, 아빠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국회로 쫓아가고 거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투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어지는 듯합니다.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됐지만 정쟁 속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2년 만에 1심 재판이 일단락됐지만 가족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유족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와 법원이 주지 못한 답을 달라고 말합니다. 용산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와 행안부 등 상급 기관의 책임은 없는지, 당시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또 당일 경력 배치 배경과 희생자들을 가족에게 인계한 과정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굳이 형사 책임만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책임 문제를 밝히는 그런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을 하겠다. 하지만 직권조사 권한이 없는 점 등 특조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가족들은 지금도 2년 전 그 자리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가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네, 참사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시간이 약이 될 수는 없겠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거리에서 외치고 온몸을 던졌던 부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벽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네, 진실 규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상 규명이 왜 잘 안 됐는지,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때문이죠. 이당초부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정부가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요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정부의 책임 회피, 그 걸림돌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톡조위가 출범이 되었으니까요. 그 톡조위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도대체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봄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스템적인 문제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그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회나 또 특히 정부는 이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조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 특조위가 조사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제대로 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게끔 모든 협조와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의 합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어떤 그 아픔을 좀 치유를 하고 그리고 이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이제부터는 이런 참사의 위험을 겪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단초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연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은 이런 참사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몸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또는 다 같이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참사가 생기지 않게끔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국민들의 진심 어린 위로 받으면서 마음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정민 12구 참사 유가족협의 운영위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군 고위급 장성 일부도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 가능성을 인식하고 경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파병과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한 속보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군 파병에 이어서 이 북한군을 지휘하는 고위급 장성도 지금 전선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이제 정보 당국이 지금 파악한 병력 규모가 현재 있는 규모가 한 3,000명 정도 된다니까 아무래도 이 병력을 지휘 통제하는 북한군 장성이 이제 현지에 주둔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 장성들이 활발하게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착하는 것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군 장성들의 왕래라 그럴까요? 왕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로 파병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도 모스크바, 평양을 오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죠, 같은 맥락이죠. 저는 이제 사실 지난 9월달에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이제 북한 러시아 국가안보기구의 그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을 독대를 했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노동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미 그때부터 파병 논의가 그때부터 파병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상황을 보면은 어떻든 지금 전쟁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 또 더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상반된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력과 가장 필요한 어떤 군사 장비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수시로 북한을 오고 갔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방문을 해서 러시아와 추가 파병도 논의했을 가능성, 그리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 군사 기술을 확보하러 갔을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최선희 외무상은 말 그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제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파병 문제라든지 또 군 장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별도의 비공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 제가 볼 때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이게 비공개로 파병이 추진이 되다가 공개가 되면서 이 국제 여론이 굉장히 지금 들끓고 있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공동 대응할 것인지가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크렘린 궁에서 지금 곧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외무상의 역할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러시아 방문 가능성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는 거죠. 지금 군 장병들의 투입이 지금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내부 동향을 좀 보면요. 현재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일단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저는 일단 신뢰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2020년 이후부터 이 북한 젊은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체제에 미치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 일찌감치 그 군 생활할 때 핸드폰 사용을 금지를 시켜 왔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 파병과 관련해서 이 이제 악소문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맥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많은 그 군 파병을 하면서 이 그 부모들에게 알렸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탈북자분들하고 이렇게 심층 인터뷰 조사를 해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보통 이제 17살 때, 만 17살 때 이제 아이들이 보통 군 입대를 합니다. 빠른 경우는 신체 발달이 어떤 좋은 아이들은 14살에 군 입대를 한다는 14살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 입대를 시켜놓으면 거의 뭐 보통 이제 10년간 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한테 연락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배가 고프니까 생활비를 보내달라. 뭔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이 이제 휴대폰을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라도 이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연락이 안 되나요? 그렇죠.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에 파병 나갔잖아요. 그것도 과연 북한 군 당국에서 친절하게 당신 너 부모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니까 뭐 걱정하라 하지 마라 이런 안부를 전했을까요? 알리지 않았겠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전선에 투입이 돼서 사망을 해도 이 시신을 찾아올 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전사증이라는 통보만 하지 실제로 이 시신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게 이제 탈북자분들의 공통된 증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충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임 교수께서는 지금 북한군의 이 파병 소식을 북한 내부에서는 그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휴대폰이 많이 공급이 되고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몰래 일부 군인들이 부모들에게 이 파병 사실을 통보했을 가능성은 있다.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느냐라는 동요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협력 상황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든 지난해 9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스기에서 정상회담 한 이후에 북러 간에는 지금 전방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관광 또 사업들. 그 외에 뭐 과학기술 교류, 체육 교류, 교육과 관련된 교류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지금 북한의 인력들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고 또 러시아인들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면서 올 한 해 굉장히 활발한 그 인적 교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선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도 파병은 그렇지만 반대하지 파병은 않을까요?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목숨을 자녀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는데 그걸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부분은 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만 어떻든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의 이제 포탄 공급이라든지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력 파견도 가능하겠다는 그 예상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그걸 위한 사주 준비를 꽤 오랫동안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러 간의 교류 협력의 그 지금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지금 분명히 러시아로 파견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죠. 지금 4천 명이 가 있다는 거잖아요. 4천 명이요? 추가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미 수만 명이 있는데 또 4천 명이 추가로 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생명줄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군대를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경제 문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러시아하고 협력을 통해서 또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네. 또 기회 요인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붕어관계를 봐야 된다. 지금 뭐 내부 동요를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 오늘 국정원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떻다고 파악해야 하나요? 저희 북한 이제 평범한 북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을 수호하는 게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호는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 우리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이 대규모 파병에 따른 민심 동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더 경호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관련된 정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이런 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딸 김주애도 지위가 격상됐다라고 보더라고요. 어디까지 격상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할 때 그 지금 화면에 또 나타나고 있지만 예. 이 김주애에 대한 이제 의전들, 예. 의전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파악하는 건데 예. 점차적으로 김주애가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예, 예. 또 그에 합당한 이제 그 의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은 정말 이 후기자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 체제가 대규모 파병을 해야 될 만큼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면 과연 김주애한테 이걸 선계하는 게 이런 권력을 선계하는 게 맞는 건가? 예, 예. 이런 전략적 판단도 좀 굉장히 해야 되잖아요. 예. 점점 북한이 군사화되고 있고 더 지금 전쟁 국가화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김주애가 과연 그런 군사적 그 측면에서의 역량을 리더십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 대선 이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늘 국정원 발표 보면 이런 내용도 담겼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분명히 바랄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4년을 경험해 봤는데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라고는 뭐 계속 핵미사일 고도화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 이렇게 향상시키는 뭐 이런 그 시도만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또 다른 4년을 이렇게 계속 미국하고 대응하면서 전쟁 준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돌파구는 열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분명히 할 겁니다. 예. 하노이 트로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금 7차 그 핵실험 같은 경우는 저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를 또 결정할 가능성도 크고 또 지금 자기들이 지금 대규모 파병을 한 상태인데 예. 또 이게 지금 파병에 따른 효과가 어떻고 또 이 반대급부가 정말 만족할 수준인지 뭐 여러 가지 이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판단할 그런 그 변수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봐서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할 준비는 거의 다 저는 100%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내에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또 핵실험을 해야 될 수요는 지금 넘치고 넘친 상황이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또 평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예. 상황을 좀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내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예, 사회부입니다. 교육부가 기존 입장과 다르게 의대생들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라고 한 거군요. 네, 교육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한 총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 겁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각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학에서 계속해서 조건부 휴학이 아니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은 8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동맹 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어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1학기부터 의대생들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대부분 대학은 유급 마지노선을 이번 달 말로 잡고 있었는데 일단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과 재적은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정부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과대학 학생들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금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다며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의대, 의전원 학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노래 좀 들어보실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무슨 곡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수 아이유의 대표곡이죠. 반편지입니다. 한 호스피스에서 직원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장례식에서 틀었으면 하는 노래가 뭔지 물었는데요. 그 결과 아이유의 반편지가 1위로 뽑혔습니다. 가사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 그리워. 이별 후의 그리움과 아픔을 마치 시처럼 풀어냈죠. 장례식이지만 신나는 노래도 위로가 될까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가 4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였습니다. 두 곡 모두 경쾌하고 박자감 있는 가요들인데 젊은 세대 취향이 반영된 선곡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노사연의 만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와인 라이프, 동해로비의 이젠 안녕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시절에 남해 번쩍 북에 번쩍 배추도사 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두 손 짝짝. 네, 절임 배추도 연일 순삭. 지금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네. 이 배추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치는 우리 밥상의 터줏대감이고 네. 없어서는 안 될 반찬이다 보니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 확보전이 치열한 예. 모습입니다. 일부 매장에서 한 통이 2만 원까지 갔던 그 배추값은 예. 일단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절임 배추도 인기가 절정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순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내놓는 족족 완판되는 모습입니다. 사전 예약 물량 소진 시간이 작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물량 자체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김장할 때 편하니까 아무래도 절임 배추 사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빨리 순삭됐습니까? 네, 절임 배추는 주로 사전 예약 형태로 네. 팝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물건을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사전 예약을 하고 뒤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날짜에 공급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사전 예약을 하는 그 현장에 또 오픈런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을 한 이마트 앞에 매장 문도 열기 전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예약을 시작해서 하루 반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 절임 배추 20kg짜리 6만 상자를 사전 예약 판매하는 데 4일이 걸렸는데요. 올해는 만 상자를 더 늘려서 7만 상자를 내놨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것도 6만 5천 상자는 첫날에 팔려서 사실상 하루 만에 거의 다 팔린 셈입니다. 절임 배추를 산 소비자 한 분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죠. 전단지를 보고 그거를 다시 예약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나는 안심하고 있죠. 배추 20kg 2개, 40kg를 싸게 잘 사서.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이제 그게 문제죠. 다른 대형마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거 네. 구할 수 있는가요? 어때요? 네, 일단 그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예. 계속 그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롯데마트도 지난 1일부터 해남 절임 배추 20kg짜리 한 상자를 29,000원대에 예약 판매했는데 예. 3만 상자가 판매 첫날 모두 소진됐습니다. 예. 그리고 홈플러스도 지난 9일부터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0,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대다수 수도권 점포에서 준비된 물량이 첫날 모두 완판됐습니다. 이들 매장들은 2차, 3차 예약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예, 예. 충분한 물량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포기 평균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했던 생배추 값은 이건 이제 평균 값이죠. 예, 예. 조금 전 3시 반에 또 가격이 나왔는데 네, 네. 6,627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30%, 평년 가격에 비해서는 35% 정도 높은 가격인데 네. 최근 총리까지 나서서 김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는 등 정부도 김장 파동을 막기 위해 관심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절임 배추 가격이 혹시 또 나중에 사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 그건 미리 알 사는 게 수는- 낫겠네요. 네. 일단 배추는 어차피 필수품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확보하는 게 유리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경제픽 볼까요? 자. 위기의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왜 네. 위기인가요? 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네.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 사이즈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커피 음료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를 각각 300원과 600원씩 올린 데 이어서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또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직간접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예. 지난 2021년 10%였던 영업이익률이 그 이듬해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계속 4,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 중인 컴포즈 커피와 메가 커피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각각 41%와 18%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예.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모종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건물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스타벅스는 1999년 이대 앞에 1호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죠. 그 이후에 25년 동안 매장 수가 1,900여 개로 불어났고 연 매출도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커진 덩치와 매출 규모 그리고 커피 전문점의 대명사로 우뚝 선 그 화려한 이미지에 비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따라주지 못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아주 작은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위주의 영업을 하는 반면에 스타벅스는 주요 요지에 넓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인 소통을 중요시한다면서 진동벨 대신 고객의 닉네임이나 주문번호로 직원이 직접 불러서 음료를 전달하는 그런 등의 방식인데요. 이런 서비스로 인해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에 비해서 경영상으로 볼 때 투입되는 인풋이 너무 크다 이런 분석입니다. 인풋이 많다는 게 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도 될 그렇습니다. 텐데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스타벅스 직원들이 트럭 시위를 벌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트럭 시위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블라인드를 통해 시위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약 300만 원의 자금을 모아서 비대면 트럭 시위를 동참을 했습니다. 어제 했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영을 잘못해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수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수많은 이벤트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진다 이런 불만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비효율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서 온라인 스토어를 강화하고 또 진동벨에 이어서 키오스크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자 그대로 커피점의 스타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격이 또 올랐다니까 좀 그런데 가격을 인상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경제픽 소식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GTX-A 매년 1,000억씩 보상, 정부 돈도 없는데 지금 GTX-A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예, 일부는 개통됐고 일부는 지금 그 개통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00억씩 정부가 보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1,000억이라는 액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될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GTX-A 일부 구간 건설을 맡은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가 줘야 하는 손실 보상금인데요. GTX-A 전체 구간 가운데 정부가 맡은 구간을 원래 예정대로 개통을 못함으로 인해서 민자를 투입한 회사가 예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과연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그동안 있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일단 내년에 1,185억 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정부가 민자 사업자의 손실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건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GTX A, B, C 세 개가 있는데 GTX A가 지난 3월 말에 개통을 했죠. 파주에서 동탄까지.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했는데 전 구간은 아니고 일부 구간만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탄에서 아랫부분 수서까지만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원래 GTX A는 파주부터 동탄까지 85.5km 구간인데 일단 아랫부분인 동탄에서 수서 구간만 개통을 했고 북쪽 구역인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SG 레일이라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정부 재정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구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수서 삼성 그 한 구간인데요. 이 구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역의 복합 환승센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원래 예상보다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 즉 국토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개통 부분은 수서에서 삼성 한 구간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역이 강남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TX를 탔는데
강남까지 가기 위해서 차를 내려서 이중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싼 값을 주고 GTX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삼성역 개통 예정치기가 빨라도 2028년인 만큼 예산정책처는 모두 4천억 원 정도의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정부가 걱정이라고 하던데 국토부가 순순히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까? 일단은 실시 협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해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보상 액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아까 1,185억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는 수서 동탄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손실보상금이 내년에 600억에서 700억 정도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역 개통이 2028년까지 지연된 이유가 국토부의 순수 책임이 아니라 서울시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보상이 진행될 때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미리 계획도 잘 세워서 이런 정책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포장김치 업체 대상이 미국에서 김치 요리 대회와 김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4일 미국 뉴욕의 요리학교에서 연 김치 요리 대회에 381명이 참가했고 지난 26일에는 뉴저지에서 김장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철강 수요가 급증하는 인도에 연간 생산 능력이 500만 톤에 달하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포스코는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인 JSW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제철소 합작 건설과 함께 2차 전지 소재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 운반용 트럭이 국내 최초로 평택항을 달립니다. 현대차는 수소 트럭에는 차량 최대 6대를 실을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38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나라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세 당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AI 기반의 조세 행정 혁신과 과세 당국 간의 정보 교환, 탈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공기가 선선했죠. 다만 어제부터 하늘이 계속 흐린데요. 저녁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mm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반면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하늘이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게 오르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일 낮 동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오전까지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의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강풍이 계속되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광주 12도,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는 22도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내륙에서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